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밀연구실의 석사과정 임진영입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해서 기침이 나올 때는 잠깐씩 음소거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어제 Understanding Self-Training for Gradual Domain Adop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인트로듀션에서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도메인 어답션 첫 발표이다 보니까 해당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좀 특이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인 그레이주얼 도메인 어답션이 왜 필요한지를 스태티스티컬 러닝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어쓰션을 바탕으로 해서 타겟 도메인 에러의 어퍼 바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논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쓰션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어펜딕스 이제 10페이지 정도 증명되어 있는데 이제 논문에 이에 대한 증명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이 증명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인트로듀션 내용 좀 길게 하고 그 내용을 좀 짧게 다룰 것 같습니다. 이제 인트로듀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은 기존의 도메인 어답션이랑은 다른 그레주얼 도메인 시프트 상황에서의 도메인 어답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통상적인 도메인 어답션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이제 떻게 기존 도메인 어답션이랑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도메인 어답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인지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도메인 어답션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그림입니다. 보통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샘플은 그림 중 윗부분처럼 같은 디스트리뷰션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에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랑 스텝 모델을 바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인퍼런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이파 10에서 트레인 해가지고 사이파 10을 테스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쉽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는 아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들자면 벤치마크로 많이 쓰이는 사이버 10에서 매우 높은 성능이 나오던 모델도 제 휴대폰 사진에 있는 개랑 고양이 사진 인퍼런스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고 제 휴대폰 사진들로 다시 모델을 학습해야지 제대로 인퍼런스 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휴대폰의 사진들이 모두 라벨링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는 모두 라벨을 갖고 있지만 이와는 좀 분포가 다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이 아예 없거나 라벨 데이터가 매우 조금밖에 없는 경우에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많이 들어본 설명인데요. 트랜스퍼 러닝하고 매우 흡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도메인 어답션도 트랜스퍼 러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어답션에서 이렇게 트레인과 테스트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는 것을 도메인 시프트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도메인 어답테이션에서는 트레인은 소스 도메인이라고 말하고 테스트를 타겟 도메인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분야가 어느 정도 오래된 분야인 만큼 이제 저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배운 웬만한 개념들이 전부 반영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세팅이 존재합니다. 이제 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답션은 매우 작은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는 타겟 도메인을 맞추는 거고, 세미 슈퍼바이즈는 작은 타겟 도메인과 이제 얼라벨 타겟 도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보게 될 슈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답션 같은 경우는 소스 도메인의 라벨 샘플로 주어지고 맞춰야 되는 타겟 도메인이 전부 얼라벨 샘플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A병원에서 영상 진단 결과 데이터를 모두 라벨링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병원 B에서는 같은 이제 이런 데이터지만 기계가 좀 달라가지고 영상이 좀 다르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라벨이 없는데 우리는 A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가지고 B의 데이터들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메인 어답션 문제를 실제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국 이런 도메인 어답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메인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스 도메인에서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나서 타겟 도메인이 되는데 이때 소스 도메인에 상습한 모델의 타겟 도메인 에러가 당연히 소스 도메인 에러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DA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이 타겟 도메인 에러를 소스 도메인 에러와 소스 디스트리뷰션과 타겟 도메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 그러니까 도메인 시프트 정도의 합으로 어퍼 바운드에 씁니다. 생각해 보면은 소스 도메인 에러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소스 도메인 디스트리뷰션과 타겟 도메인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분포 차이가 줄어들면 분포가 비슷해지는데 해당 분포를 잘 맞춘다는 거니까 당연히 타겟 도메인 에러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까 어퍼바운드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면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잘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에 DAN이라고 하는 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해당 모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플로우는 소스 도메인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에 대한 게 쓰이고 밑에 플로우는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잘 구별 못하도록 하는 이제 컴퓨션 얼리먼트 로스입니다. 이 두 로스를 최적함으로써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어답션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해당 논문이 다루고 있는 그래주얼 도메인 시프트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저자는 저희가 아까 다뤘던 언슈퍼바이드 어댑테이션 방법론들이 매우 한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도메인 시프트가 작은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을 때만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메인 시프트가 클 때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해당 방법론들은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 스테티스틱한 방법들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없고 데이터셋 스페시픽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도메인 시프트가 작으면은 어댑테이션을 할 만한데 도메인 시프트가 크면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큰 도메인 시프트를 잘게 나눠가지고 작은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어댑테이션을 성공시키면 결국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당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댑테이션이 잘 될 만큼 이제, 작은 시프트로만 이루어진 도메인들을 인터미디어트 도메인, 중간 도메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예시를 들자면 이제 남녀 인물 사진 데이터가 있는데 1905년부터 1930년까지 찍혀져 있는 이 데이터, 라벨링 돼 있는 데이터를 소스 도메인으로 하고 1969년부터 1973년, 그러니까 한 70년 후의 데이터들을 얼라벨 데이터를 타겟 도메인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98%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 어답션 없이 그냥 바로 적용해 버리면 성능이 한 74% 정도가 나오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도메인 어답션을 적용하면 77% 정도 나옵니다. 즉 성능 상승 2, 3%밖에 안 돼가지고 어답테이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간에 소스부터 타겟까지 이루어지는 1935년부터 1969년간의 데이터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서 어댑테이션을 순차적으로 하면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84% 성능으로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댑테이션 하는 방법은 셀프 트레이닝에서 수도 라벨링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전 스텝에 그러니까 이전 T 시점에 클래시파이어로 다음 시점에 얼라벨 데이터에 대한 수도 라벨을 만들고 이 수도 라벨을 통해서 해당 얼라벨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수도 라벨에 잘 핏대로 가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트레인시키는 결국 셀프 트레인의 한 방법입니다. 이제 좀 더 제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들어갔는데 먼저 처음에 라벨링이 있는 색깔이 있는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클래시피케이션 이 바운드가 이제 디셔널 바운드를 보시면 되고 이걸로 다음 시점에 색깔이 없는 언라벨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수도 라벨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수도 라벨에 대해서 이것들을 제일 잘 핏할 수 있는 바운드를 찾습니다.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학습시키고 이거를 타겟 도메인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 내용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그리고 중간에 인터미디엇 도메인들 모두 디스트리뷰션 변화, 즉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하는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래 로테이팅 앰리스트 데이터처럼 타겟 도메인이 60도 기울어진 이미지라 그러면은 도메인 시프트를 한 시점에서 2도에서 3도씩 조금씩만 돌아가도록 하는 인터미디엇 도메인을 만들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도메인 어더션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래주얼 시프트는 이제 페인트 도메인에서 파튼 도메인으로 넘어간다든가 이제 같은 라벨 이미지인데 이제 데이터셋에 어떤 데이터셋에서 왔는지가 그것만 다른다든가 이런 시프트가 아닌 오직 그래주얼하게 타임에 맞춰서 그래주얼하게 변하는 도메인 시프트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정적인 문제로 좁힌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자는 이제 자신이 이게 리얼월드에서 이러한 설정 더 실제적이고 있을 법한 시나리오라고 이게 더 리얼리스틱한 스트럭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도로의 상태가 말끔할 때인 거에서 바로 눈에 덮인 도로로 가는 것보다 그 이르는 과정들에 대한 데이터가 학습돼가지고 순차적 어댑션 하는 게 더 잘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 센서가 이제 시간이 따름에 따라서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데이터의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엄청 바뀐 다음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뀔 때마다 이제 어댑션을 해주면은 계속 순차적 어댑션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인식하는 뭐 애플워치 이런 거에서도 사람이 이제 지금 사람 거에 학습된 거에서 이제 뭐 몇 년 후의 거를 인프런스 하면 쉽지 않은데 이걸 계속 어댑션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듀션은 전부 끝났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이 무엇을 말하는 논문인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그레디얼 죄송합니다. 먼저 앞서 말한 그레주얼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레주얼 스트럭처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이제 어댑션 방법은 수도 라벨링에서 셀프 트레이닝 통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레주얼하게 셀프 트레이닝하는 게 정말로 다이렉트하게 소스에서 타겟으로 어댑션하는 것도 잘 되는지에 대한 티어리 어널리시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만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보면은 이거 정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레주얼 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할 때 에러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 한 번의 어답션에서 에러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수도 라벨링이 그만큼 이제 부정확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증폭되면서 굉장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에러가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다이렉트하게 하는 것보다 에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해당 논문의 저자는 티어닉 어널리시스에서 그레주얼 셀프 트레인이 어퍼 바운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가지고 이럴 때 어, 해당 구조, 그레주얼 스트럭처 구조가 잘 될 수 있다고 우리 이해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제 각각의 어댑테이션에서 에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각 도메인 시프트가 어느 정도 이해할 때 타겟 도메인 에러가 어퍼 바운드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언더스탠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자는 이제 이런 그레주얼 셀프 트레이닝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라벨 샤프닝과 레귤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제 이게 그 아날리시스에서 나오는 어쌔션이랑 연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익스페리멘트에서도 그레주얼 셀프 트레인이 타겟 다이렉트로 셀프 트레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다음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트로듀션이 끝났고 이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벡터 x가 있고 해당 문제는 일단은 이게 언더스탠 저희 이제 읽는 사람들 리더를 약간 저자가 설득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논문 전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간단한 문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프레딕팅 라벨은 y는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두 개가 가능하고 각 도메인은 이제 P로 표현하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풋과 라벨의 결합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PPT를 보니까 자, 그레주얼 시프트에 대한 노테이션을 표현하고 에러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단 에러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와 내가 맞출 도메인 디스트리뷰션 P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이제 모델이 낸 놈은 컨피던스 스코어로 이제 마이너스 1과 1로 이제 하드 라벨링 해가지고 에러를 전부 더한 값과 같습니다. 이제 해당 노테이션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기대값이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만약 인피니트하게 주어질 때 어떻게 이제 계산되는 거에 대한 식이고요. 지금 여기서 생략된 그레주얼 시프트는 어떻게 노테이션이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 노테이션은 로 노테이션을 쓰는데 이제 K 시점의 도메인의 분포 PK와 K 플러스 1시점의 분포 K 플러스 간의 디스트리뷰션 디스텐스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ST 노테이션을 보면 셀프 트레인 해가지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댑테이션 된 파라미터입니다. 즉 데이터 X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로 만든 스토 라벨에 대해서 P시킨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댑테이션 반복해서 얻은 세타 T의 클래스파이어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 디스턴스 메저는 여러 가지 뭐 KL 다이버전스도 있고 뭐 잔슨 메저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워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사용합니다. 해당 메저는 두 확률 분포의 결합 확률 분포, 즉 각중 한 분포를 다른 분포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지점을 가장 최소값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포 거리의 기대값이 가장 작을 때 디스턴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머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쓴 게 아니고 이 메저로 머서스타인 인피니티 디스턴스라는 걸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게 스태티스틱 러닝에 나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해당 메저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어스트 디스턴스가 이제 인피니티로 간다고 치면은 값이 1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매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어스트 디스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함수 모델이 K 립시츠 컨티뉴어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R 립시츠라고 이제 노테이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태티스틱 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 어셈션을 증명을 하는데 이 스태티스틱 러닝에서 보통 어, 마진을 가지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도 보통 마진 로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마진 로스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힌지 로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램프 로스라고 하는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램프 로스의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이 램프 로스를 사용한 이유는 보다가 이 어쟰션을 가지고 증명을 할 때 이제 보시면은 이 옆에 그림을 그래프를 보시면은 램프 로스가 힌지 로스에 비해서 좀 더 1로 바운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운드된 로스이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 샘플에서의 그 틀린 정도가 전체 로스에 기여하는 영향이 힌지 로스보다 램프 로스가 작아가지고 이것이 각각 좀 더 로버스트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더 증명이 잘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램프 로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자료가 많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로스인데 일단 힌지 로스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1로 이제 바운드를 준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이제 크게 이제 끝났고 저 어쟰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마진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글씨가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한다. 이제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어쟰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그레이주얼 시프트가 이제 노테이션 로인데 이제 이것이 어, 우리가 설정한 마진보다 작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각각의 연속되는 인터미디트 도메인에서 그 시프트가 작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진을 그 R분의 1을 썼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지오메트리 마진을 많이 쓰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쟰션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결과는 뭐냐면 해당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를 다음과 같이 바운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운드가 없으면은 이제 그냥 다이렉트하게 도메인 어디션 한다 그러면은 이 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T스텝 한 두 개 정도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어큐러시가 0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뭐 에러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가정을 넣어줌으로써 저희는 최종적인 타겟 도메인 에러가 이 바운드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이 로, 그러니까 연속되는 인터미디트 도메인 간의 차이인 로, 그 도메인 시프트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놈이 쓰여진 이유는 그 얼라벨 데이터 개수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무한대로 주어지고 즉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이제 처음에 세타 제로와 피 제로 즉 소스 클래스파이어의 에러인 그 첫 로스가 0이면은 0이고 각 도메인 시프트가 여기서 작다면은 타겟 도메인 에러가 매우 작은 값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제가 이제 논문에서 수식을 같이 적으면서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M으로 나와 있는 게 T입니다. 잘못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 증명이 가능하려면 먼저 로버스트한 로스, 리멜 로스를 써야 되고 라벨 샤프닝, 즉 이제 라벨이 어, 모델의 아웃풋에 이제 그 프로베빌티로 사용되는 소프트 라벨이 아닌 하드 라벨이 되고 이제 각각의 모델 레귤레이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어줌션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마진을 가지고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파이어가 존재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각 네스텝마다 옵티멀한 클래스파이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하드 라벨과
이제 각각의 모델에 레귤레이션을 두는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이 처음에 모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스텝마다 바뀔 수 있는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게 퍼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한 왜 로버스트한 로스가 써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각각 이제 보시면은 스도 라벨에서 이제 데이터 샘플이 하나씩 이제 잘못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맞추는 옵티멀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때는 그 수도 라벨이 오히려 오류가 커질 수 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잘 맞추되 하나씩 틀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이제 그레이주얼 스트럭처의 수도 코드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반복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 필터 로 컴피던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수도 라벨을 만들 때 낮은 컴피던스 스코어를 맺는 데이터 애들 그중에 이제 하위 10% 가장 낮은 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90%의 데이터로 이제 핏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험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레이저 시프트를 반영한 셀프 트레이닝이 정말로 다이렉트 타겟 도메인보다 좋은지입니다. 성능은 총 5개 시드로 확인해서 평균냈고 바로 하는 이제 컴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저 시프트 구조는 중간에 인터미디트 도메인에 대해서 어답션을 계속하니까 다이렉트하게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페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실험에서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제 다이렉트하게 적용하는 타겟 셀프 트레인과 이제 인터미디어트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같이 한 번에 어댑테이션을 한 번에 하는 이제 all 셀프 트레인 방법을 비교군을 맞고 저 마지막은 이제 모든 인터미디어트 도메인 순차적으로 어댑테이션이 진행되는 그래주얼 셀프 트레인입니다. 이제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그래주얼 셀프 트레인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스 모델은 이제 소스에서 만들어진 모델 어댑테이션 없이 타겟에서 계산하는 거고 그 밑은 이제 타겟에서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거, 그 밑은 이미디언트 중간 도메인 정보까지 넣어줘가지고 어댑테이션 하는 거, 마지막 순차적 어댑테이션 결과입니다. 각 데이터셋은 이제 로테이션 애니스트랑 커버 타입이랑 포트레이트 데이터인데요. 로테이션 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도에서 5도까지 돌려놓은 데이터는 이제 소스 도메인을 썼고 이제 5도에서 60도까지를 인터미디엇 도메인을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55도에서 60도 돌려진 데이터를 타겟 도메인을 사용했습니다. 커버 타입 데이터셋은 이제 UCI 머신러닝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이제 54개 픽처를 가진 태블러 데이터입니다. 프레스트 커버 타입을 예측하는 스페 형태를 예측하는 문제이고 이 경우에는 물이 있는 지역, 수원과의 거리를 바탕으로 도메인을 나눴습니다. 물과 가장 가까운 지역 5만 개를 소스 도메인으로, 그 다음으로 먼 40만 개 데이터를 인터넷 도메인으로, 가장 먼 5만 개를 타겟 도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트레이트 데이터셋은 이제 실제 고등학생들의 사진 데이터입니다. 연도별로 만들었고, 첫 2,000장이 소스 도메인, 마지막 2,000장이 타겟 도메인, 중간에 14,000장을 중간 도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모델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엠니스터 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과 배치 노멀레이션이라는 레귤레이션을 사용했고 3레이어 콤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커버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히든 레이어 피드 포워드 유럴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드랍아웃과 배치 노멀레이션을 사용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레귤레이션과 하드 라벨이 없으면은 모델이 내 스텝 잘 업데이트되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뭐 어퍼 바운드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티어리틱하게 봤었는데 이거를 실제 실험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본 결과입니다. 소프트 라벨은 레귤레이션은 있는데 하드 라벨 안 한 거고 노 레그는 하드 라벨을 하는데 레귤레이션을 뺀 내용입니다. 배치놈하고 드랍아웃을 제거한 결과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드 라벨과 레귤레이션 둘 다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콘클루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저 스트럭처가 왜 도움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될 수 있는지를 보였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소스와 타겟 간의 도메이션 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계점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all 라벨 데이터를 애디셔널 데이터로 사용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터미디어트 도메인이 각각 T 시점
t는 1시점, t는 2시점, t는 3시점이라는 어떠한 그런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라벨링이 좀 돼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시프트가 조금만 일어나는 데이터를 언제 일어났고 그 다음 일어났고 이렇게 시간 순차적으로 라벨링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점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주얼 드리프트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통상적인 알트페인트에서 카툰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찾은 자료에서 지금 추가해 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배포된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어, 와슨스타인 거리로는 이렇게 조금씩 드리프트가 작아가지고 이럴 때 성능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또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와슨스타인 디스턴스가 아니고 KL 디스턴스 등을 사용하면은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소스는 디그레이션이 0이고 타겟은 디그레이션이 60이니까 그 사이를 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총 이제 뭐 30개, 300개, 뭐 3개 있다 그러면은 그중 하나만을 한 개씩만을 60도씩 돌린다 그러면은 사실 그 드리프트 되는 양은 굉장히 작게 어, 진행되는 것일 텐데 KL 다이고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하지만 이제 워선타임 시프트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그 확률 분포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조금씩 옮겨진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를 매저로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실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로 혹은 스레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리 스케줄링 돼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먼저 이 인덱스가 프리 디파인 되어야 됩니다. 각각 이 이제 각각의 중간 인터넷 도메인에 대해서 몇 번째 순서인지 몇 번 시점인지가 미리 라벨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 보이고, 어, 2021년에 나온 최신 논문에서는 이렇게 인덱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그래주얼 드리프트를 가능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언어 테이핑이 돼 있지 않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혹시 그 도메인 사이의 인터미디어트를 개수를 더 늘린다던가 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쉬워질까요, 혹시?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은 각각 인터넷 도메인은 고정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도메인의 데이터 셋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점차적으로 크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결과가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 이 데이터셋 크기를 이제 그러니까 로테이팅 엠리스 같은 경우 이거 신기 사이즈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셋을 크게 늘렸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크게 늘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큰 성능 향상이 없었고, 이제 원래 5천 개였는데 이거 2만 개로 늘렸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조금 하락하는 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레귤레이션이 사용되는 이유가 데이터가 약간 부족할 때 그거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에 많이 나오는 언급이 되는데, 이제 해당 세팅에서는 레귤라이제이션이 이런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 게 아니고 어, 이러한 그 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 도메인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늘렸을 때, 거의 인피니트만큼 늘렸을 때도 어, 잘 안 되고, 레귤레이션이 지우고 이 데이터 크기를 엄청 늘렸을 때도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